예전에 한번 그런 데서 홍광수 씨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어쨌든 왈가왈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북바로 알기의 하나의 어쨌든 그 운동을 하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북한이라는 사회를 알기 위해서 뭐 이렇습니다, 뭐가 다릅니다, 뭡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잘못하다.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죠. 근데 네. 그렇게 암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 강연 같은 데 가면은 북한에 대해 좀 알려면 어떤 자료를 보는 게 제일 좋냐. 그러면 서슴없이 이 김일성 회고록을 봐야 된다. 세기와 더불어. 이거를 봐야지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조금 새로운 화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커트고요. 뭐 인사하시죠, 대표님. 예, 왈가왈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유영호입니다. 네, 그리고 동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동분선입니다. 네, 동 선생님은 우리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 오신 지는 한 10년 정도 되셨고 통일중매군에서 총무부장? 네, 총무부장 맡고 계십니다. 좀 더 뭐 지금도 되게 바쁘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지만 아주 기운찬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화제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뭐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는데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이 뉴스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두 분은 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가족분들 중에도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여기 주인공이죠. 이분에 대한 호칭도 옛날 같은 게 이름 부르고 말 텐데 김일성 북한 주석, 네. 뭐 김주석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더라고요. 뭐 아직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세기와 더불어 출간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조금 뭐 팩트를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출간됐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가처분 신청이 아직 결정은 안 났고 결정 안 가처분 신청을 났고, 한 상태인 거고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도 김일성 주석 80 팔순 기념으로 네. 이제 출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김주석이 생존해 있을 그렇죠. 때였죠? 네. 92년도부터 출간해서 그게 5권까지인가 6권까지인가가 이제 직접 쓴 거고 생전 중에 이제 자신이 쓴 거고 구술하고 쓰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사망하면서 나머지 책은 이제 후대들이 쓴 걸 썼지만은 이미 초고라거나 다 있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게 이제 6, 7, 8권이 되는 건가요? 그걸 계승본이라 그래요. 그거는. 계승본. 네. 그걸 어쨌든 그 92년도부터 출간이 돼갖고 94년도에 남쪽에서 잠깐 출간이 됐다가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가 났죠. 진짜 그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걸 이제 어느 출판사에 하려고 했는데 뭐 6만 권? 뭐 찍어놓은 거 다 압수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고 또 2011년도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문제가 돼갖고 이적표현물 소지죄 이렇게 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까지 났어요. 결국은 판결을 받은 거네 한 번. 한번 판결 났고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딱 그 후로 10년 지난 지금 또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딱 2011년이니까. 10년 만에 요번에 민족사랑방인가 그래서 김승준 대표님이 새로 출간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럼 뭐 바로 여쭤보죠. 또 아무래도 동선생님 이제 북에서 살다 오시면 좀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북에서는 이거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북에서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독서도 하고 하지만 집에 가면 계속 이거 방송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누워서 그걸 다 들을 수가 있고 아침에도 들을 수가 있고 자기가 듣고 싶으면 아무 때든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번에 여기 와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니까 좀 속으로는 좀.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거나 들으면 정말 위험해지는 책입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본 놈들이 통치하면서 나라를 뺏겼다가 일제 식민지. 네, 식민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나라를 찾아주신 것이 김일성 주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항일 무장 투쟁? 네, 항일 무장 투쟁.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는 전적지 저는 스키 타면서 전적지를 많이 삼전에 가서 스키 타고 스키도 타보셨어요? 저 체육단에 있었습니다. 체육단에? 네, 네네. 스키 타면서 삼지연에 가면 다 몽땅 다 전적지거든요. 삼지연 스키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네네. 백두산 밑에. 네네. 그래서 거기 우리는 직접 다 거기 북한의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는 그걸 다 답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몸에 다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이걸 조금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네. 유영호 대표님 또 북한 한 8년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석박사 과정을 쭉 하시면서? 8년까지는 또 어쨌든 꽤 다녔죠. 네네네. 예. 근데 그 북쪽 예전에 한번 그런 데서 홍광수 씨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어쨌든 왈갑이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북바로 알기의 하나의 어쨌든 그 운동을 하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북한이라는 사회를 알기 위해서 뭐 이렇습니다, 뭐가 다릅니다, 뭡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잘못하다.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죠. 근데 네. 그렇게 암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 강연 같은 데 가면은 북한에 대해 좀 알려면 어떤 자료를 보는 게 제일 좋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공감해요. 서슴없이 이 김일성 회고록을 봐야 된다. 세기와 더불어. 이거를 봐야지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동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사회를 제가 좀 이해라 그래야 되나? 쉽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했었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 네, 논리적으로 저게 어떻게 가능했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90년대 일제시대 고난에 말고 1990년대. 90년대 네. 이제 사회주의 붕괴되고 김주석 서거하고 뭐 어쨌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떻게 저기는 사회에 큰 반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어쨌든 그 사회는 안정적이었는가? 실제 엄청난 사람이 굶어 죽은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 큰 뭐랄까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지주 같은 김주석의 역할 그 사람이 사라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근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두 번째는 비전향 장교수들이었어요. 여기 그 남쪽에 있는 비전향 장교 선생님들이 2000년에 북으로 갔잖아요. 63명이. 네, 그때 한번 송환이 있었고. 이분들 다 알아요. 저는 아는데 북한이 그렇게 무지 어렵다는 거 다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분들이 그 영화 송환이라는 영화 있어 남쪽에서 만들어진 송환이라는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보면은, 송환. 네. 비전향 장교수 선생들이 그 어렵게 뭐 일거리가 있어 뭐 있어 그 노인네들 일해갖고 돈 모아서 당시 북한 돕기 운동을 해요. 여기 그 거기에. 대한민국 사회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어렵다는 거 뻔히 알고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 양심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왜 다시 북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올라가면 힘들다, 어려울 사회가 거다. 무지 힘들다는 거 아는데도 어쨌든 비전향 장기수 그다음에 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 신념을 지켰을까? 그렇죠. 저도 그거는 좀 궁금하다. 첫 번째가 고난의 행군, 두 번째가 비전향, 세 번째가 제일동포였어요. 제일동포요. 제일동포 지금은 한 60만쯤 있나 그럴 거예요. 네. 60만의 97, 8%는 38 이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 네, 말씀하시는 38 38 이남 그리고 경상도 분들이 그리고 또 많더라고요. 경상도가 한 6, 70%. 그래서 제일동포의 표준어는 경상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동포가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오사카에 가면 조선인 시장의 간판이 경상도 말로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가 거기 딱 그거예요. 구호예요. 오이소 네네. 보이소 사이. 경상도 사투리가 그 정대세 역시 경북 의성인가 그렇고. 그게 거기가 고향이고. 네. 어쨌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경상도가 다 경상도 어쨌든 38 이남이 고향인 저 사람들은 네. 그 영화 우리 학교죠. 그 남쪽 김명중 감독이 만든 영화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그런 멘트가 나와요. 나레이션이. 왜 아이들은 네. 고향은 남쪽인데 조국은 북쪽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네. 자신의 고향은 남쪽이지만 나의 조국은 북쪽이다라는 표현. 그게 그러니까 제일동포도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제일동포는 자본주의 최첨단의 반북 최첨단인 일본에 살면서 네네. 그것도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제일동포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전향 장교수 고난 이 세 가지가 잘 이해가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게 이 사람들은 이런 걸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역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결국 북의 그 책을 봐야지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 다시 미국과 맞짱뜨고 있고 쉬운 말로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강고한 어떤 사회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아마 그 책의 좀 내용의 어떤 단편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쵸, 않겠느냐. 책을 좀 보면 이런
책 내용은 단순해요. 김일성 주석이 태어나서 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면 그 책은 끝나요. 네. 딱 네. 항일 일제시기라고. 네. 분단도 되기 전 일제시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금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분단 전 이야기인데. 네. 그런 금서?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이제처럼 그 김일성 주석이 다 투쟁한 걸 우리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 이야기하면 김일성이 가짜라고 그거 들어오셨어요? 김일성 가짜설? 대한민국 그 사령부라는 그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초청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런 게 막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막 싸우기도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거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다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그렇지 않은데 엄청 이게 황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 사회를 알게 됐습니다. 남한 사회라는 그 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게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믿지 않고 거기다 또 그 모르는 분들은 또 별 문제인데 네. 의도적으로 못 보게 눈을 자꾸 가려주는 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큰 문제라고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 말씀 그리고 동선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그 처음에 이제 45년, 그다음에 48년 이제 남과 북이 그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이 근원 뿌리라고 네. 할까요? 이제 그 시발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북이라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한민국도 역시 자꾸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걸로부터 타헤쳐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렇잖아. 동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나서 북에서 얼마 사셨고 또 여기서 어떻게 사셨고 유용호 대표님은 뭐 어디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북이라는 사회도 지금 이 세기와 더불어 혹은 우리가 김일성 주석이라는 어떤 우리 민족적으로 애증의 감정이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겹치는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는 북이라는 사회를 100% 이해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생각을 떠나서 필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얘기해보자. 네, 그렇죠. 그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45년 8월 15일에 이 책이 끝난다고 하면 그 어떤 국가 건설이라든지 이후에 뭐 남북한의 어떤 체제라든지 뭐 이런 뭐 한국 전쟁이라든지 신탁 통지 얘기 그런 얘기 한국 전쟁 얘기도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과연 그 항일 그 투쟁 시기 여기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옥석을 가려서 한번 얘기해 볼 만하지 네,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네. 모르겠어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쉬운 말로 반쪽밖에 몰랐구나. 그 생각을 처음 드셨어요. 국정에 대해서 예컨대 우리는 예를 들면은 제가 강연 같은 데 가끔 가면 여담 삼아 여기 참석자들이 뭐 수십 명인데 그래서 여기서 일제 때 네. 항일 운동한 독립운동한 여성 이름 대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유관순이 이래. 네. 그 다음 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못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에서 누구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만큼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김일성 회고록 이 책 보면서 금순이라는 애가 나와요. 김금순. 김금순. 9살짜리 애가 관동군에게 공개 처형되면서 죽은 얘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린 네.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런 애도 있었네. 뿐만 아니라 그렇죠. 평양상업대학 이름이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이에요. 공식 명칭이. 장철구는 사람 이름이고 여자 이름이에요. 철구래도. 그래요? 항일 네. 빨치산이에요. 그 여자도. 여자. 우리 뭐 김종숙은 다 아니까. 네. 근데 뭐 금순이에 건대 김금순이 네. 있고 최희숙이 있고 최희숙이 그 뭐지 혁명 열사령 보면 맨 위에 칸에 12명이 쫙 있어요. 뻔하지. 김정숙, 김채 뭐 쭉 최측근들 쉬운 말로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맨 위에 칸에 있는 12명이 분들이 있는데 가장 그 중에 여성이 둘이 있어요. 네. 거기에 김정숙, 최희숙이 있다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그 전에 해방도 되기 전에 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사상을 떠나서 다 네. 이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인데, 네. 그죠? 네. 동생, 네.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지수 그거는 네. 혁명이 이 놈들이 이렇게 고문하면서 눈을 뽑아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일본 놈들이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이렇게
왜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사실 뭐 독자들이 판단하고 많은 사가들이 네. 판단하면 될 문제지. 그걸 갖고 사실이 아니다, 임의적이다, 개인이 쓴 거를 쓸 수 없다는 그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아, 그럼 김일성 혼자 쓴 얘기인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네. 그럼 저는 야, 그러면 당신은 백범일지는 왜 읽냐? 뭐 안창호의 백범일지 이런 거 이순신의 난중일기 왜 읽냐고 개인이 쓴 거를 그렇잖아요. 네, 네. 왜 백범일지는 사실 그 백범 김구가 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광수가 쓴 거예요. 친일파 이광수가. 당시는 변절하기 전이었나요? 아니, 변절한 뒤지 해방되고 나서 쓴 거야. 아, 백범일지는. 그러니까 기초 자료를 백범이 줘요. 네. 일지를. 네. 그 일지만 줬지 쭉 기록 남긴 거 중에 막 그 일제 시대 때 그것만 주고 앞에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의 소원. 네. 나는 죽어서도 뭐 나의 첫 번째 통일정부의 소원은 움직이. 네. 뭐 두 번째 소원도 독립이고 세 번째 네. 그 이광수가 쓴 거거든. 네.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그거는 되네요. 백범 아들도 얘기한 거예요. 백범 아들도 이광수. 그래서 신채호 네. 선생이 그 네. 원고를 가져간 거에 대해서 백범 선생의 일지를 가지고 저는 왜곡할 거라고 난리 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세기와 더불어 책 이제 뭐 두 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김일성의 구술에만 의존하고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선전물인 만큼 역사적 객관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원전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자신들만 보고 옛날로 치면 뭐 안기부나 뭐 이런 데서만 자기들만 보고 야 너희들은 이거 안 좋으니까 보지 마. 이게 마치 뭐 옛날 그 조선시대 어른들이 야 이 쌍놈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런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도 보고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백범일지라든지 뭐 난중일기라든지 우리가 보고 실록을 보고 그리고 뭐 실록이나 뭐 심지어는 신화나 전설도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고 이거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 뭐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북의 평가는 이렇지만 우리는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팩트를 보고 이게 가능한 건데 하나의 사료로서. 근데 이제 그거를 막아놓고 뭐 무조건 보지 말라 하고 이게 나오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위험하죠. 위험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위험합니까? 이걸 막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어떤 면에서 뭐 그러니까 네. 우리 김일성 그럼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한테는 형성 네. 이 사고 방식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거든. 네. 쉬운 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네,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는 수가 그렇게 있어요. 되면 이제 그게 이어지면서 북의 지금의 어떤 체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그렇죠. 나올 수 그런 있으니까. 것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처음에 출발점, 뭐 이승만 정권 이런 데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비교라 그럴까 내지는 분석.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진짜 70년대 80년대 전태일 여사를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 농민분들이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우리가 정치라는 부분 민주화라는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의 썩은 부분은 어딜까, 소위 말하는 뭐 적폐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통일의 관점, 그러니까 무장 어떤 항일 투쟁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 이것을 남북이 좀 같이 가꾸는 역사로 하면 뭐 말로만 남북화해 하지만 남북화해도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뭐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야. 정당성. 야 이거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뿌리가 있고 잘못된 거니까 한번 우리 고쳐보자. 이런 어떤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고 해서 세기와 더불어는 뭐 여기 방송에 보니까 그래요. 사회자들도 그렇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좀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출간이라는 것도 되게 약간은 좀 뭐랄까 많은 이제 뭐 방법을 돌아서 출간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도 여론 때문에 아마
그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대형 서점에서는 네. 조금 이제 기피하는 것 같아요. 판매를. 네, 그래서 이게 뭐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가처분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북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르시다 하더라도 이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G10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의 완성을 한 모범국가, 경제발전의 완성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 야, 우리가 세기와 더불어가 두려워서 이걸 출간을 못한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뭐 다르게 얘기하면. 네. 여기에 보면은 그 KBS의 그 전영선 교수가 나와서 하는데 약간 좀 네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영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정사로서 역할하는 매우 미약하다. 아,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이게 네. 사료로서 가치는 좀 떨어진다. 뭐 정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네네네.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대로 역사에 반영하거나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근데 이 책은 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북은 이렇게 사용이라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인 대로 이 책은 기독교로 비유하는 바이블이에요. 북한에서는 완전 북한 사회에 를 관통하고 있는 책이고 어떤 그런 흐름이 있군요. 책 안에. 네. 북한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대전 북한을 알려면은 북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 책을 한번 봐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저런 사고 방식을 하고 그 요즘 뭐 청년 동문들 단원하고 뭐하고 막 어쨌든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가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무조건 봐야 될 만큼 북에서는 무지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정사로서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 그러는 거면 내가 여기 보면은 저 양무진 교수나 뭐 네네. 전영선 교수 그다음에 사회자하고 이 출판 가처분 신청을 한 도기탁 변호사인가? 도태우 변호사. 네. 도태우 변호사랑 이제 쭉 몇 명 나오는데 출판 가처분 이 책은 읽히면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하는 사람이나 이 책은 정사가 아니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좀 넘겨듣는 말이지만 여기서 아마 내 추측컨대 회고록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내 추측컨대 아무도 읽어본 사람 없어. 네.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걸 다 출판하고 이미 5개국어로 다 네, 출판됐어요. 나가는데 영어, 아니, 일어, 하필이면 중국어 뭐. 여기서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일제놈들과 싸운 이야기가 대다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일본 놈들을 치던 역사를 빼놓으면 다른 거 뭘 생각할 거가 있습니까? 그 사실 그 네. 일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섰는지 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그 세력이 이걸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많은 그 군중들은 국민들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 많이 이거 책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일성 가짜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짜설은 제가 왔을 때 1세대들이 가짜설 주장 그 성균관대 김영명 교수인가 최초로 가짜설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요. 네, 성균관대 김영명 교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름이 정확한지 어쨌든 그때 가짜설이 얘기 나오고 지금은 이제 2세대 북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거죠. 가짜는 아니지만 58년도 종파 숙청하고 나서부터 독재, 쉬운 말로 독재, 유일체계로 전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항일운동한 건 참 잘한 건데 그 다음 독재로 유일체제로 독재로 변질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송상 말하는 북한학계 2세대들의 관점이죠. 주류지 뭐 지금 북한학계. 그러니까 뭐 그 민주화를 측정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방송을 쭉 이제 보내준 자료를 보면서 공중파에서 김일성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김일성 북한 주석에 대한 전기인 세기와 더불어의 논란 뭐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걸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 호칭 하나 바꾸는데 뭐 여기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80년대 지금은 뭐 사실은 후배들한테 얘기하면 꼰대 소리나 듣는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그 뭐 자유 민주 뭐 호혼철폐 요거 한 단어를 위해서 전두환 뭐 대통령으로 불러야 되겠죠. 저희가 뭐 김주석도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전두환 당시 그 살인마를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역사가 너무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기와 더불어도 한번 놓고 한번 그런 평가해 볼 만한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이제 자꾸 이거 읽어라. 저는 이제 와다 하루키 뭐 이런 외국에 나온 얘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와다 하루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은 자기가 볼 때는 유격대 국가다. 이제 그게 유격대 아마 국가라는 이제 표현이죠. 와다 그 하루키가.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이제 항일 유격대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다 하루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서 그 정신이 북의 어떤 토대가 된 것이다. 그걸 이제 봐야 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민주화됐습니다만 들을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조금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뭐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도 아마 인터뷰하는 거 보면 되게 부정적인 것만 땄습니다만, 뭐 그런 걸 뭘 보냐. 하지만 내가 믿어왔던 거와 다르다든지 내가 아는 상식과 다르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용기로부터 조금 민주화는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게 꼭 친북이냐 반북이냐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그 시금석이 세기와 더불어 재판, 가처분 신청입니다만 세기와 더불어 모르겠어요. 또 설마 또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물로 판정나진 않겠죠?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것 같아서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두 분한테 좀 질문하시면 아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있으세요? 아니, 다른 거는 네. 예. 네. 그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네. 50년 만에 자기 50년 동안 이렇게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가 50년 만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분은 한 세 분 남아. 북에 대한 생각이 네, 활동하시면서.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야 모르고 이렇게 50년을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또 놀랐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세뇌 교육이 이렇게 셌을까 하는 생각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는 단순한 그런 계급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뭐 동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시고, 나는 동 선생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세기와 더불어 읽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이소부화처럼 서로 뭐 학위 여우 초대한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얘기의 시발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북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만 좀 성숙해지는 계기가 뭐 저희 왈가왈부를 통해서 좀 가능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우선 정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